네, 이건머니 18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오늘도 권혜리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특히나 한승구 기자 좀 많이 바빴죠? 정신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월요일을 아주 그냥 쏟아져가지고. 원래 일요일까지만 해도 그냥 미국이 아니라 일본과의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한 게 금요일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동안 이제 대부분 경제부 기자들이 그거 취재하느라 바빴는데 월요일 출근했다가 거의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 월요일은 아주 진짜 화끈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웃을 일이 아니죠.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심각한 그렇죠. 하루였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특히 코스닥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코스닥 네. 환율도 그때 15원 뭐 이렇게 난리 올라서 근데 뭐 환율이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쳐도 코스닥이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아쉽고 힘들었던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네이버에 코스피를 한번 쳐보시면 연관 검색어들이 쭉 뜨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이 투자자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딴 정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코스닥 외국인, 블랙 먼데이, 환율, 삼성전자가 많은데 중간에 이 코스피 오타낸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연관 검색으로 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막 찾아보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코스피. 코스 한 다음에 눈물하고 피. 뭐 이게 지금 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연관 검색어를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좀 서로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일단 오늘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딴 거보다 월요일 날은 뭐 갑자기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인데 또 뭐 여기다가 이제 일본을 섞어가지고 만약에 일본 때문에 그럴 거였으면 금요일 날 난리가 났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뭐 그동안 이제 잠재적으로 이어져 오던 뭐 미중 간의 갈등, 그다음에 뭐 한일 간의 갈등, 요거는 사실 지수에는 일정 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저기 환율은 금요일부터도 심상치 않긴 했어요, 사실. 그 대부분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서 새로운 악재들, 새로운 현상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7% 정도 빠졌으니까 코스닥이 거기가 이제 뭐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장이 돼 있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은 지금 당장 어떤 뭐 매출을 내고 이익을 내서 평가를 받는다기보다는 미래가치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거다. 기대를 먹고 사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에서 2위까지 올랐던 두 번째 자리까지 올랐던 회사인데 사실은 좀 정말 저게 2위 할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사실 의문들도 많았었고 왜 일정 수준 이상의 그 보수를 받으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부장과장들이 50억씩 받아가지고 공시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부장과장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서 그렇게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돈을 받아가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논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차에 어쨌건 간에 이게 항암제랑 섞어가지고 그 약을 신약인데 항암제랑 섞어서 그거를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일단은 실패를 하면서 뭐 전부 다 실패한 건 아닙니다만은 실패를 하면서 지금 아주 그냥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도 제가 볼 때 뭐 크게 뭐 주말에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랬는데 오늘 오르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갔는데 또 이런 코스닥 기업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한승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다시 오르겠지. 그러지 않을까? 뭐 한 번은 오르겠지. 뭐 약간 이런 심정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서 정교하게 계산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코스닥 기업 중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사실은. 뭐 저가 매수세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건 좋게 표현한 좋게 거고. 표현하면 그런 거고. 약간의 일종의 이 베팅이죠. 베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일종의 베팅을 코스닥에는 코스피는 사실 무거운 큰 회사들 이렇게 시가총액이 뭔가 이렇게 지금 뭐 크게 뭐가 뭐 재료가 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조금 없는 회사들이 많다면 코스닥은 그래? 그런 소문이 있어?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 베팅을 사실은 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코스닥이 7% 빠진 게 제가 듣기로는 35번째인가 그렇대요. 7% 이상 빠진 게 전체적으로 역사상. 예. 근데 그런 성격 때문에 좀 더 등락폭이 큰 건 아닌가. 그만큼 코스닥이라는 시장 자체가 물론 필요한 시장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벤처 기업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인데 거기는 당연히 이제 투자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본만 가지고서는 그런 연구 개발이 수행이 안 되니까 상장을 해서 뭐 자본을 모아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한 자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장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과연 이 시장이 뭐 한참 됐습니다만은 그런 건전한 자본을 좀 이렇게 그 새싹 기업 그 얘기 이따 해주시죠. 예. 근데 어쨌든 좀 그렇게 건전한 좀 자본 시장이 될 수 있게 좀 돼야 되는데 한 꽤 된 것 같아요. 이제 거기는 그냥 약간 좀 너무 간 거 아닌가. 그런 신뢰가 좀 없는 거 아닌가. 코스닥이라는 곳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있어서 이거는 좀 이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이. 시장은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예. 근데 좀 그분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좀 너무 그날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으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그렇게 빠지진 않는데 코스닥이 막 그렇게 난리가 난 좀 특징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어쨌든 월요일 날은 그게 좀 시끄러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미국과 중국의 한판 대결. 그게 컸죠. 월요일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거는 대부분 이제 환율에서 원인을 많이 찾았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중 한일 갈등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었는데 월요일에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위안화 환율이 문제였죠. 위안화 환율이 갑자기 오르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덩달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 여기서 이제 잠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환율이 오르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올 초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이 환율이 한 1달러당 1,120원에서 1,130원 요 시절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막 샀는데 주식 가격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올라버리면 내가 달러로 바꿨을 때는 당연히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가만히 앉아서 환차 소원을 이제 10%씩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1200 방금 얘기한 그 1200에서 1230원대가 사실 그 한동안 우리나라 환율이 유지하고 있던 콘크리트 1200원. 네, 1200에서 1150원 사이 정도? 그러니까 1140원대. 거의 뭐 벗어난 적은 있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이걸 거의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그 나라 경제가 건강하다는 얘기고 전반적으로 수출입 환경이 안정돼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좀 좋은 지표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좀 경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던 게 좀 환율이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4, 5월에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막 팔고 나가는 건 아닌데 환율이 계속 야금야금 오르더니 사실 4, 5월이었나? 5월에도 한 1200 턱밑 정도 나지고 한 어깨 정도까지는 한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나타나던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앞으로의 경기를 좀 어렵게 보는 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좀 그 봤던 지표가 환율이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좀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00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7월이 되고 7월에도 버텼는데 이제 아주 그냥 우습게 넘어버리게 된 거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근데 뭐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한일 문제로 엮으려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경계를 하고 싶은 게 약간 그 UFC나 이런 경기를 생각해 보면 메인 이벤트 경기가 있고 이제 앞에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도 순으로 약간 맨 처음 시작하는 경기 약간 가벼운 그렇죠. 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센 경기로 가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미드카드급 정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문제 지금 벌어진 문제가 약간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약간 미드카드급이고 저게 메인 이벤트 경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월요일은 메인 이벤트 경기의 영향이 워낙 커서 한일 관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저는 아베 총리가 좀
헛짓을 했다. 저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일으켜서 아니면 일본도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사실 일본도 솔직히 우리만큼은 아니에요 일본은. 근데 일본도 이 그 미중 무역 전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일본은 우리와 반대의 지금 우려거리가 있죠. 사실 일본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 경제 단위로서 그래서 비교적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얘기를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 중국 돈이랑 연동이 돼서 중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돈의 가치도 떨어지는 현상이 좀 더 강하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하고의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거기는 반대로 달러보다도 가치가 좀 올라갔었어요. 엔화 가치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니까 일단은 안전자산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엔화도 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어떠냐면 수출도 되게 좋지 않고 뭐 내 올해 경제 전망이 IMF에서 전망한 게 0.9%? 진짜 별로 좋지 않아요. 아베노믹스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 엔화가 원치 않게 강해지는 것도 또 거기는 또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자기들도 지금 우리랑 이럴 때가 진짜 아니거든요.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자국돈의 강세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그거는 뭐 수출에 너무 불리하고 국제 수지에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보고 든 생각이 참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싸움을 걸어왔다. 사실은 굳이 왜 이 시기에 저런 그러니까 경제적인 계산, 경제적인 전망 없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뒤에 메인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막 좀 있으면 전부 관심이 절로 쏠릴 거고 저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을 건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너무 이 한국에 대한 반감, 한국에 대한 분노 이거밖에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부적절한 싸움을 엉뚱한 시기에 걸어와서 서로가 지금 배우면 근데 여기서 그 진짜 올해 우리가 잘 버티고 어떻게든지 진짜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면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일본에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일본 전문가라는 분들이 우리도 되게 과소평가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 싸움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그들도 없을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경기도 어려우니까. 단기전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단기전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건 결국 한국은 오래 못 버틸 거다라는 심리적인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 아베 총리와 아베 주변의 그 소위 말하는 경제산업성 마피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분명히 올 하반기는 힘들겠지만 버틴다고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본도 출구 전략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연말 이후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되게 강하게 버티고 좀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일본에서도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당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을까. 아직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오늘 시행세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뭐 방안을 아마 저희 녹화하는 중간에 발표를 네, 할 것 10시에 같아서 그게 오전에 나오나요? 10시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아침에 이전에 관보,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내는 신문 같은 거죠. 매일 아침에 이렇게 어떤 공표할 게 있거나 하는 걸 그걸 내는데 관보에는 그걸 넣었어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라는 내용은 관보에 넣었고 구체적인 시행 규칙은 이제 10시쯤에 발표할 예정인데 8시 반 정도의 관보를 받아들고 저희 기자가 일본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본 정부가 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얘기를 못 한다. 도쿄 특파원이 그래서 이제 단신을 썼는데 화이트리스트 빼면은 이제 일본 정부가 수시로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부분은 있죠. 근데 일본 정부도 뭐 한국만 붙잡고 시비 걸 수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것머니에서 뭐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하고 열받는 거는 이제 일본 정부가 불확실성을 크게 제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우리하고의 수출입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쥔 환경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뭐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닌데다가 보면 볼수록 일본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조심한 눈치가 점점 더 크게 보여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명분도 챙기고 싶어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나쁜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막 극단적인 뭐 금수 조치나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보다 일본이 더 안 하려고 할 거고 굉장히 자기들은 괴롭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자꾸 제공해가지고 괴롭힐 방법을 찾으려고 할 텐데 그것도 뭐 이거는 약간의 희망이 섞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국제 글로벌 그 환경에서는 일본이 적당히 조금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근데 뭐 그거는 약간 지금 들거든요. 그런 계산까지 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네. 그럴 때는 아니고 왜냐면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죠. 예, 할 상황은 아니에요. 항상 안 좋은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의 상황의 변화라는 거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불매운동 짚어봤습니다만은 일본도 생각 못했고 우리도 생각 못했던 부분이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에서 무슨 유니클로 안 팔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부각을 안 시켜요. 왜냐면 뭐 그냥 포션 자체가 워낙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 소비재를 사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각을 안 하는데 여행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좀 통계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노믹스라는 게 과연 정말 실체가 있는 거냐, 정말 잘 되는 뭔가 결과물이 있는 거냐, 잘 되는 거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 핵심은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기업들을 막 큰 기업들 막 이렇게 좀 뭐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큰 기업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다음에 그걸로 결국은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 돈을 푸는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었어요. 아베노믹스를 뭐 헬리콥터 아베라는 얘기도 있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본 기업들에게 뭔가 힘을 좀 돈을 벌게 한 다음에 그걸로 뭔가 해보자는 계산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약간 그 비정규직 같은 굉장히 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일본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베의 집권기 내내 물가는 올라가고 돈을 푸니까 물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소비가 줄어드는 거를 그나마 메꾼 게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 중국 관광객들 한참 올 때 그 느낌이었던 거죠. 아베가 그 여행을 엄청 촉진하기 위해서 사실 정말 공격적으로 그런 여행 관련 규제도 많이 풀고 그러긴 했었어요. 여행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2, 3년 정도 엔화가 또 괜찮았어요. 나름. 그래서 여행 가기도 좋은 갔죠. 조건들 이런 게 완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한 작년, 재작년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좀 여행을 많이 갔던 것이 많이 갔죠. 올해 상황에서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상황. 그래서 일본의 어떤 내수 혹은 지방 경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얘기하는데 일본의 일자리 늘어나는 게 가장 많이 늘어난 게 결국은 이제 그 요양 쪽이더라고요. 노인분들 간호하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늘어났고 두 번째가 숙박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타격이 갈 거고 내수에도 타격이 갈 거고 그게 아마 통계로 아마 제가 볼 때 이 상태로 가면 일정 부분은 3분기 통계 잡으면 제가 볼 때는 잡힐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그렇다면 아베 입장에서도 이거는 충격일 수 있겠다. 이거는 확실히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좀 그렇다 쳐도 이제 지방의 우리나라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이 굉장히 여러 도시로 이제 노선을 개발을 해서 취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경제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보도도 있었죠. 뭐 일본의 그 지자체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항공사에 와서 협조를 요청을 노선 했다. 줄이지 말아달라. 예, 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뭐 노선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하는 게 이번에 사태가 불거지면서 갑자기 이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제 좀 하는 성격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국면에서 만남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노선 자체를 없앨까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을 일단 사람은 좀 줄더라도 노선을 유지를 해달라라는 게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 LCC들이 특히나 일본 노선을 굉장히 많이 기대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적자 보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큰 데는 어떻게 그 비행기 규모를 줄여가면서 약간의 좀 그리고 거기는 이제 환승하는 그렇죠. 그 그런 것도 있고 손님들이 그러니까 많기 약간의 좀 뭐 현재 당장에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다닐 수 있다면
LCC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조그만 피해 자체가 회사에서 견디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지금 노선들 많이 끊고 있죠, 사실은. 지방 가는 게. 그래서 생각보다 여행이 우리가 맥주 안 마시고 뭐 이런 거는 약간 오단사고 하는 거는 약간의 화풀이성의 느낌도 있고 과연 그게 저 회사에 어느 정도나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행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통계로도 잡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어차피 안 가던 일본 여행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행은 확실히. 저 아는 사람들도 일본 여행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근데 뭐 좀 손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찜찜해서 가고 싶으면. 예. 아쉬워는 해요. 방금 말한 대로 뭐 비용 자체가 멀리 가는 것보다 확실히 싸고 그다음에 짧게 그냥 뭐 기분 전환하러 갔다 오기 좋은 나라였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쉬워들은 하더라고요. 사실은 만나서 저도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만 갈 수는 없다. 지금 가기는 좀 그렇다. 그런 입장들이 다 정리가 돼서 뭐 이게 의외로 계산 못했던 게 여행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 안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돼서 월요일날 일본이 더 지금 타격받는 거 아닙니까? 방금 권혜리 기자 얘기한 것처럼 환율적으로도 그랬고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듣기 좋은 소리지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잖아요.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제는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빠졌습니다. 어제는 빠지고 아니요 1점 몇이었죠. 금요일부터 올라왔어요. 엄청 계속 빠져요. 네, 그러니까 니케이도 그렇기도 하겠거니와 어쨌든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되면 몇 년 갈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게 처음에는 무역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화폐 전쟁으로 번진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한자로는 파7이더라고요. 네, 파7이죠. 예, 7을 깼다. 네. 네. 7을 깨서 7 위로 올라왔다. 그때 위안화가 환율이 올랐던 거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나오면서 중국 경제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 거다라는 걱정들이 있으면서 이제 중국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그날 우리나라 환율도 덩달아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은행 한 군데 의뢰를 해서 과연 위안화 동조라는 게 어느 정도냐인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제 달러당 위안화 가격. 그 다음에 달러당 원화 가격, 그러니까 위안화의 달러 환율과 원화의 달러 환율을 그거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18년 이후로 상관계수가 0.83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 1 가까울수록 네. 그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0.83이면은 상당히 높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진짜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떨어질 때 가서 떨어지고 많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 돈에 연동이 많이 된 돈이에요. 그거를 달러랑 그 바스켓 통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 환율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통화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그다음에 호주의 호주 달러, 요걸 그냥 하나 묶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중국 개별적인 이슈로 보면 뭐 우리 환율이 오르면 저기 불리하고 수출이 어쩌고 이렇게 그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전체 큰 시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거의 중국에 묶여가는 네. 거의 중국 돈으로 같이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환율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 환율도 어제 월요일에 확 올랐고 어제 중국이 중간에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나서 우리 채권 팔아서 환율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뉘앙스의 발표를 인민은행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렇죠. 또 우리나라 환율도 바로 진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그냥 묶여가는 것이 거의 세계적으로 경제 공동체처럼 환율이 지금 그러니까 세계 앞으로 이게 불안해질 요인이 크죠. 그리고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것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2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좀 가장 큰 요인들 중에 하나고요, 사실. 그리고 그 WTO에서 올 4월인가 5월에 보고서를 냈죠.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그 정말 오래 간다고 하면,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오래 갈 걸 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막 잠깐만 속어를 써도 될까요? 어그로 올해 이렇게 막 트럼프 대통령이 어그로를 이렇게
끌어놓고 내년에 슈퍼히어로처럼 착착착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많아요. 사실 본인의 대선 전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미중 무역 전쟁이 오래 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2022년까지 앞으로 3년 뒤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22% 감소하고 GDP는 3.3% 떨어질 거라는 게 WTO의 분석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보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월요일 날 중국 환율이 그렇게 된 것은 되게 두 가지로 우리한테 작용을 했는데 일단은 중국 돈하고 우리나라 돈이 너무 연동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 환율이 그렇게 요동을 친 게 컸고요. 사실 일본 요인보다.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그 중국은 환율이 완전 100% 변동 환율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옛날에 미국한테 환율 조작국으로 몇 번 두들겨 맞은 다음에 변동을 좀 도입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나라가 그날의 환율을 고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그렇게 그 중국이 환율을 칠 위한 천장을 깬 게 그냥 이제 전면전 가기로 하나보다라는 걸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신호가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중국이 이거는 알고도 그냥 방치한 그렇죠. 거 아니냐 사실상. 그동안은 사실 자기들이 이렇게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내버려 두면은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눈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미중 무역 전쟁의 카드를 막 하나씩 꺼내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야 그래도 우리 이건 하지 말자. 우리도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했는데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하면서 중국이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전면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장기전으로 갈 거다.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월요일 날 그냥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내버려 둔 게 맞는 거죠. 사실 지금 중국의 경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2년째 그 미국으로부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변동 환율이었으면 진작에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미국 눈치를 보면서 지킨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수치를.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는 장기전으로 그냥 대응을 할 거니까 미국의 공격에 수비를 할 거니까라고 내버려 둔 겁니다. 그 7위안보다 올라가는 거를. 그랬더니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도 공격에 고삐를 늦추지 않아. 그럼 너희들은 환율 조작국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 한국은 제일 좀 어두워질 경제 중에 하나인데? 라는 것이 또 우리 환율과 우리 증시에 또 미친 영향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에 있습니다. 지금 네.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경제가 입을 타격이 굉장히 큰데 한편으로 우리가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엮여 있는 상황이고 한일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도 미국의 역할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양쪽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이 단순히 무슨 무역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에서 무슨 물건을 얼마를 사오고 안 오고 쟤들이 어떻게 했고 관세를 어떻게 붙이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누가 주도권을 주고 세계 경제에 주도권을 주고 계속 갈 거냐의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문제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쉽게 보는 거고, 왜냐하면 민주당 반대편인 미국 민주당도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지. 왜냐하면 2009년 경제 위기 이후로 미국이 회복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했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지 민주당이 정권 잡는다고 해서 중국을 가만 내버려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은 굉장히 오래 갈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가질 수 있는 우위는 금융에서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 물건은 우리도 생각해보면 미국이 자꾸 수입을 해가라고 그러는데 미국 물건 사실 살 거 별로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네.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는 미국도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이나 이런 문제로 중국을 계속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장기화할 거라고 보고. 장기화는 할 텐데 지금 정도의 전면전 수준 조절은 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이 되고 나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사실 중국도 알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 우리가 지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데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되게 세게 나오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그렇게 해서 내가 쟤를 죽여야지라고 해서 나자빠진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케이스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0년, 30년 동안 외국의 관계자들을 보내서 케이스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IMF 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한국의 IMF 과정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갔어요. 한국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해서 그런 게 걔들은 케이스 스터디. 왜냐하면 중국 베이징 같은 데 서점 같은 데 가서 보면 1층이 전부 역사책들이란 말이에요. 뭔가 그런 과거에 대해서 배우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본의 상황도 케이스 스터디가 돼 있기 때문에 자 미국한테 이런 데서 내가 접어주고 간다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망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중 전쟁 초반에 쟤네 버틸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친중이냐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친중이어서가 아니라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중국은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범주 앵커 얘기한 대로 저기도 지금 버티지 않으면 지금 못 버티면 이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중국은. 근데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또 그런 헤게모니 어떤 싸움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은 미국이 자유시장으로 풀어주고 우리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가서 물건 팔면서 크고 약간 그런 어떤 큰 장으로 활용을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어떤 규칙, 미국이 만드는 원칙을 깨지 않고 그걸 지키는 한에서 미국 가서 돈 벌어서 우리가 좀 크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왔다면 중국은 미국이 급할 때, 미국이 이제 2010년대 초반 막 한참 어려울 때 중국 덕분에 뭐 회복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은 그게 억울할 거예요. 야, 너네 내가 물건 싸게 공급하고 내가 그렇게 번 돈 너네 채권 사가지고 너네 버텨주고 내가 다 했는데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는 중국이라는 새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했던 것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중국이어서라기보다는 공급처가 있었죠. 네, 공급처도 있고 저렴한 그때까지 중국이 무슨 수입을 하거나 내수가 큰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와서 물건을 팔고 돈을 벌어가고 하면서 문제는 미국이 만든 원칙, 미국이 세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한테 돈만 뽑아가고 결국은 우리를 호구로 봤다 니들. 약간 미국 입장에서 그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미국의 원칙을 들이대고 야, 이 원칙을 이제 따라 예를 들면 이제 지적재산권 같은 게 되겠죠. 이걸 너네 지금 무시한 거 내가 지금까지는 봐줬는데 야, 이런 원칙 깨고 계속 나한테 돈만 벌어가면 내가 어떻게 너네랑 같이 뭐 존재할 수가 있겠어? 라고 지금 싸움을 거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규칙을 지키면 자기는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이 저는 굉장히 이제는 오히려 초입 단계고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누구 편을 드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참 큰 그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미국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조건과 이 경험상. 왜냐하면 중국이 규칙 깨가지고 문제 만들어낸 거에 사실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에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저 기술 빼가기 혹은 사람 빼가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 쫓아오고 있는 중국은 반대로 근데 그걸 빼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남의 거 가지고 오는 게 모방한다고 중국 고사에서 봐도 창피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뺏긴 니들이 잘못이지 빼온 내가 잘못이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 그런 걸 좀 강하게 제시를 해서 밀어붙이는 게 우리한테 나쁠 건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결과는 그럴 수 있는데 과정이 우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 근데 그 부분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 때문이겠죠, 뭐. 그렇습니다. 산업 구조를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저런 얘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5,000년 역사에서 지금 제일 잘 산다고. 사실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겨울이 없어서 다 같이 겨울에도 바나나라도 따먹을 수 있는 나라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가장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같은 정말 약간 세계 유수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전체 GDP 대비해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은 더 적고. 근데 우리나라는 45%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이렇게 수출이 서로 막히고 안 되면 중국하고 일본, 미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국내 시장이 있고 여력이 있다면 우리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이 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결국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저쪽 집들은 에어컨이 좀 세가지고 좀 더워도 지네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고 앉아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에어컨도 덜덜덜거리고 별로 좋지 않아서 한마디로 문 안 열고 살면 우리는 정말 깝깝한. 그러니까 내수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인구가 1억은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일본도 그게 넘고요. 내수가 5천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왜냐면 엊그제 뭐 대통령이 뭐 또 북한과의 얘기를 경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 좁은 내수 시장에서 약간 우리 경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약간 한계에 다다랐던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돌파구 하나로 많이 꼽혔던 게 사실은 북한과의 그렇죠. 경제 교류였어요. 뭐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그건 뭐 너무나 많은 가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5천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일본은 1억 내수 시장 거기는 사실 그 수출 비중이 말씀하신 대로 낮고 네, 낮아요.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일보가 그저껜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일본이 이러면 되냐라고 썼는데 그 나라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거긴 내수가 많고 그리고 거기는 취역에 유학도 많이 안 갑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인도 학생들에 비해서 유학도 많이 안 가고 굉장히 그 안에서 독특하게 자신들만의 문화와 경제와 뭐 이 산업 구조가 확실하게 좀 정착이 돼 있는 나라죠. 이 위기 상황에서 버티는 능력은 일본이 아마 훨씬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앞으로 세자면 일본이 소재나 부품이 발달한 이유도 방금 한승구 기자가 얘기한 것과 맞닿아 있는데 일본 사람이 쓴 왜 일본 반도체는 망했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웨이퍼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동그란 그 네네. 원판 거기다 이제 심어가지고 그렇죠. 네. 잘라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한창 경쟁이 붙었을 때 일본에서 집중한 건 그거였대요. 이 웨이퍼를 최대한 잘 활용하자. 그래가지고 그 신문 기사도 그때 막 내고 그랬대요. 99% 활용한다 웨이퍼를 쫙 해가지고 막 그 남김없이 한마디로 짜투리 없이 정말 철저하게 잘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거기에 몰입을 했대요. 근데 삼성한테 왜 밀렸냐? 삼성은 그걸 왜 그렇게 자르고 앉았냐? 쓸데없이 한 10% 버려. 그게 시간 절약이 돼 오히려 막 이렇게 세밀하게 자르기보다 덕덕덕덕 잘라가지고 그냥 나머지 버리고 그냥 빨리 만들면 되지 왜 그거를 막 이러고 앉아. 일본 애들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쳐다보고 막 안 해보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한테 결국은 우리는 한마디로 그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 아사다마오의 트리플 악셀이라고 부르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그런 거에 집착하냐는 거지. 왜 쓸데없는 데 집착하냐는 거지. 김연아처럼 하면 되는데. 되게 오랜만에 들었다. 아사다마오의 트리플 악셀. 그게 제가 보기 딱 일본적이에요. 아사다마오의 트리플 악셀이 딱 일본적이에요. 왜냐면 일본 언론도 전부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아사다마오의 모든 그 프로그램은 트리플 악셀을 돌기 위한 준비 동작과 마무리 동작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 사람이 그 책에 한탄을 하는 게 그거예요. 왜 일본 사람은 왜 이걸 못 버리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이라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고급 소재가 발달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집중하는 거죠. 네. 하나에 집중하고 막 여기에 막 여기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뭐 반통 남았어 버려. 약간 그런 마인드. 근데 그런 마인드가 이제 세트 만들고 조립하고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이제 뭐 소재 그거 언제 개발하고 있어. 빨리 사다 해서 빨리 부어 그냥 뭐 약간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과연 일본에 비해서 정말 기술이 그렇게 뒤떨어져 있냐. 자유한국당에서 뭐 100년 뒤떨어져 있다고 그랬나? 50년 뒤떨어져 있다고 그랬나? 저 월요일 날 논평을 냈는데 50년 뒤떨어져 있으면 지금 69년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기술이 그렇게 떨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성향의 차이였고 그게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이제 분화가 돼버린 거죠. 일본이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 나 저 그 부분 뭐 한참 왜냐면 그분이 그 사람이 쓸 때 이게 99% 쪼갰다고 할 때 저도 솔직히 감탄했거든요. 오 대단한 기술을 익혔네. 근데 그 다음 장도 딱 넘기니까 삼성은 잘라서 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오히려 낫더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집착이 잘못된 방식을 만든 거고. 진짜 딴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자꾸 딴 얘기로 가네요. 미술사학 괜찮아. 이런 게 좋아요. 저 되게 인상적인데 미술사학 할 때 미술사학 공부를 했어요 대학 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불상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불상들이 예술성이 사실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정말로. 뭐 중국 학자들이나 일본 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 근데 가보면 앞에는 진짜 예술성이 뛰어나대요 우리나라 불상들은. 뒤를 대충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거 만들 때는 이 뒤는 벽에 붙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영원히 이 뒤는 누가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앞만 예술적으로 만들고 그러네. 다음 불상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석공이. 우리 조상들의 DNA가 거기서 드러나는군요. 근데 일본 불상들은 이게 완전 다 뒤를 평생 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뒤에까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DNA구나. 이거 재밌네. 이건 재밌네.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던 이제 학자가 이제 교수님이 막 약간 그거를 일본 쪽이 좋게 이랬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앉아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석공은 사실 지금 생각하면요 빨리 찍어내야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좋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이 나중에 보면은 뭐 굉장히 와 그래서 뭐 일본 어쩌고 할 때는 좋은 점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융통성이 실제로 우리를 일본 같은 장기 디프레션으로 안 갖고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융통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너무 심해지면 맞아요. 굉장히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좋게 표현하면 융통성이고. 아니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빨리빨리나 대충대충 일하는 거랑 엮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빨리빨리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공사 현장이나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저는 절대 안 되죠, 안 좋다고 그거는. 생각하지만 이런 데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이는 결과물을 생각해 보면 저는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를 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남들처럼 그렇게 느긋하게 살아서야 못했죠. 지금 해외 나가서 왜 뭐 외국 나가서 취업하거나 하는 분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지하게 어쨌든 뭐든지 빨리 배우고 빨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저는 뭐 우리가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체화가 된 거죠. 잘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체화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소재 개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예를 들면 뭐 5년 안에 할 수 있다. 안 해서 그랬던 거지. 한국 사람들의 또 그 성깔 있잖아요. 성깔. 한 성깔. 우리는 열받게 하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약 약 올리면 제일 잘합니다. 약 올릴 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물론 피해를 보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쟤들은 반도체를 99% 자르고 앉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게 장점인 분야가 있었던 건데 지들이 걷어찬 건데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그 불화수소 저희 그 취재 정보 올라왔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 그 불화수소는 그 순도라고 하나요? 순도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순도. 우리나라도 뭐 99.999 12N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9까지는 우리는 만드는데 우리 한 5개? 5개. 그럼 99.999까지는 우리나라도 만든다. 근데 거기는 99.9가 10개 있는 그 뒤로 10개가 붙는 순도의 제품을 만들어 온다는 거잖아요. 일본은. 12개죠. 그러니까 10개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10개 99.하고 뒤로 10개가 붙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실험실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검증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건 아닌데 이제 일본 불산의 장점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뚜껑을 따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균일하다. 가장 큰 장점은. 그걸 보면서 쟤들은 저기서 또 구 하나를 더 붙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짓을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반도체 같이 정밀한 공정에서는 그래서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방금 김범주님 그 얘기한 대로 마지막까지 균일한 그 품질이어야지만 문제 없이 이게 공정이 끝난다는 확신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도 해야죠 뭐. 그렇죠, 해야죠. 우리가 근데 해야죠. 결과적으로는 뭐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대통령이 북한 얘기를 한 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워딩인지 검증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멘트를 했고 그
오늘 아침에 돌아다니는 이 옛날 신문이 하나 있는데 북한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칼럼을 쓰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2015년 칼럼인데 나경원 의원이 북한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는 그 칼럼을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권을 잡으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이 되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도 욕을 하지만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 저거를 그럼요. 북한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 자체가 커지지 않고 우리의 어떤 저력 밑에 바탕 자체가 커져야만 이게 되는 건데 북한하고 그게 안 되면 참 한계가 있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게 뭐 다른 지금 뭐 어제도 뭐 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을 배제를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새로운 그냥 예전에 어떤 고도 성장기로 어떻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그 정도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하죠. 경제하시는 분들, 북한 경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제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게 결국 우리는 외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그렇죠.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 혹은 주식시장 상황 이런 걸 전망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수출 통계다. 그달의 수출이 어떻게 바뀌었고 맞아요. 줄었고 하는 거를 제일 먼저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수는 그만큼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프락셔네이션 없이 그냥 하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를 들면 그냥 원자력 같은 거죠. 발전으로 치면 기저발전 같은 거죠. 그냥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먹을 거 먹고 쓸 거 쓰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바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출이 크다고 친다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게 누구 편에 붙어야 되느냐를 좀 떠나서 당장 그 몇 년간에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고 그 와중에 우리한테 일본 찬물 끼얹은 아베 총리는 그래서 더 얄미운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분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렇게 그들은 계획된 대로 안 되면 또 굉장히 당황하는 그게 좀 있잖아요. 네. 진짜 우리가 되게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한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그 일본에서 네.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노저펜 같이 이제 네. 왜 민간에서 만들었겠죠 사람들이. 저는 그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반대 스티커가 있는데 저는 거기 문구 중에 한 가지를 보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가르치지 않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왔다는 거죠. 지들이 우리를 가르쳐 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네, 히팅되네. 아니 근데 사실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산업 초기에 네. 뭐 예를 들면 뭐 조선, 반도체 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본에서 배운 게 맞죠,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목화는 어디서 왔고 소재 뭐 50년과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그럼 뭐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본인들은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을 지도하지 않으면 한국은 저 상태도 무너질 것이다. 쟤들은 결국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굳은 생각이 저는 그 스티커에서 보이더라고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옛날에 인터넷에서 뭘 보다가 일본 네티즌들이 뭐 얘기한 거를 이렇게 번역한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은 그러니까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본 연예인들 중에 누가 조선계인가 누가 한국계인가 이런 거 가끔 이렇게 루머로 많이 들어오나 봐요. 실제로 많나 봐요, 되게 한국계 연예인들이. 근데 거기 일본의 무슨 톱스타래요. 얼굴을 가지고 품평을 하면서 좀 거칠고 약간 마감이 덜 된 느낌이니까 저건 한국계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그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훨씬 잘생겼어. 한국 남자들이 훨씬 잘생겼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웃으시는데요? 저쪽에서 웃으시는데.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것도 약간. 그냥 혐한인 사람이 남긴 댓글 아닌가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일본 잘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근데 저는 뭐 좋아요. 그게 서로 어느 정도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판가름이 날 테니까. 일본 어제 아사히 신문인가에서는 일본 기업들 반응을 쭉 닦더라고요. 근데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원래 조심하는데 어제 아사히 신문 기사에서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우리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누가 그렇게 표현했던데 제가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청난 을질이다. 200조 매출을 내는 회사한테 지금 와서 야 내가 부품 안 팔 거야. 메롱 부품 안 팔 거야. 200조 회사가 어씨 뭐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야 진짜? 야 미쳤니?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무슨 기업 관계자가 했을 거예요. 우리 기자한테. 아니 지금 보통은 물건을 안 산다고 불매 운동을 하는 게 그거지. 안 판다가 아니 지금.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삼성이 작년에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40%대였고 그 돈도 잘 벌어놨어요 지금. 심지어 그러니까 없는 막 지금 급해요. 막 반도체가 싸움 막 붙고 막 지금 막 물량이 넘쳐나 막 물량을 대야 되고 지금 장사 막 들어가야 되는데 막 돈도 없고 지금 막 이런 상황에서 싸움 붙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일단 돈을 쌓아놨고 재고도 쌓여 있어요. 약간 속도 늦추면 됩니다. 이 만드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면서 시간 조절 안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부품 안 팔 거야? 야 원료 안 팔 거야? 그러면 뭐? 지금 약간 지금 웃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안에서 엔지니어 분들은 죽어난다 그래요. 그 개발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분명히 타격은 있을 거예요. 타격은 있지만 반대로 일본도 굉장히 좀 상황을 오판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유통업계에서는 그 말을 아껴서 그런데 유니클로가 약간 좀 본질에서는 왜냐하면 이 유니클로 본사에 정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국 시장이 한 70%까지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30으로 얘기를 하는데 70% 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매장에서 맥주 안 팔리는 게 7월 마지막 주에는 전년 대비 86%가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 86%라는 거는 14%가 궁금해지는 누가 사간 건가? 그렇잖아요. 86%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사실은. 이게 이익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타격이죠. 물론 그 수입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한국의 큰 주류 회사들이라 한국에 있는 회사들보다는 이제 본사들이 좀 놀라긴 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일본도 뭔가 잘못 건드렸고 반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저렇게 다투는 사이에 일본과 한국이 합쳐서 서로 이득을 보는 게 많을 텐데 오히려 맞아요. 저런 참 무지몽매한 정치인들 때문에 엉뚱한 지금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일본에서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 사람들은 또 심혈을 기울여서 고급 기술 개발했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삼성 EUV에 맞춰서 개발을 해놨는데 그래서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공장도 짓고 준비 다 해놨는데 못 팔면 또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참 정치가 잘못하면 여러 가지 고통받는다라는 걸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 저럴 것 같고 메인 이벤트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같아요. 네. 우리는 우리대로 굉장히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수를 어떻게든 하여튼 좀 단단하게 하는 쪽으로 좀 더 고민을 물론 한계는 있죠. 말씀하신 대로 1억 명도 안 되고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내수를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안 할 수 없. 수출에 의존해서 그걸 쳐다보고 저기 아까 권혜리 기자 얘기했지만 뭐 2022년까지 가면 수출이 뭐 뒤에 22%, 23% 뭐 그렇게 감소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항상 나쁜 시나리오를 놓고 계산을 해야죠. 지금 같은 전면전이 아니라고 하면 또 조금 많이 달라질 수치이긴 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는 참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어려운 경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늘 팁토한다고 하죠. 굉장히 잘 밟으면서 가야 되고 외교도 진짜 잘해야 되는 나라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수 당연히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구조를 바꿀 정도의 돈을 국내에서 벌기는 힘들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다양하게 좀 약간 다람쥐처럼 이렇게 잘 우리에게 유리한 길을 찾아다니지 않을 수 없는 경제고 그런 조건의 나라에 외교 얘기를 잠깐 하셔서 제가 외교부 출입을 또 했었기 때문에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였는데 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외교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참 보면 내부 논리에 대해서 일단 좀 그러니까 국내 논리 여론에 대해서 약간 무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만 보고 바깥하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뭐 50년 이상 미국 편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위주로 생각하려는 게 몸에 배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그때 정권을 잡았던 참여정부 시절에 그 486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건 사대주의죠. 굉장히 외교부를 미워했어요. 쟤들은 입만 열면 자꾸 뭐 미국에 가서 뭐 해야 된다 그래. 그 지금도 약간 외교부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도 약간 그렇게 좀 그런 시각을 받습니다. 근데 방금 권혜리 기자 얘기한 대로 저는 그런 비판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 외교관들의 좀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한국 논리에만 집착해서 바깥의 여론이나 바깥의 논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좀 그 타협을 찾아서 외교를 저는 굉장히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다람쥐처럼. 외교 못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옆에 지금 막 이리 같은 늑대 같은 나라들이 우글우글한데 가운데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할 때는 할 말하고 얻어올 거 얻어오고 뭐 양보할 때 양보해가면서 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여야 되고 근데 지금 과연 우리가 그런 준비나 자세가 돼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국내 논리에 많이 함몰이 돼요. 그래서 특히 옛날 책 중에 누가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막 해가지고 요런 관련해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미국 책들 보면 그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된 미국 그 외교관들의 책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클린턴 대통령하고 만나서 그렇게 할게요라고 약속하고 나와서 밖에서 당시에 주름 잡던 뭐 조선일보 기자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합의를 해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굴색 하나도 안 받고 정치인이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적 없다고 나는 그런 말. 나는 그런 합의 한 적 없다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외교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너무 국내 논리로 하지 말고 좀 외교도 특화시켜서 우리처럼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풍 이런 거에 민감하고 수출 잘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만큼 외교 잘해야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내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는 참 요즘 들어서도 약간 뭐랄까 좀 자괴감이 든달까요? 같은 신문이 전 정권에 썼던 기사와 요즘 썼던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정치 논리에서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것인가? 아니 근데 그 신문들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죠. 15년 전 뭐 10년 전, 15년 전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신문들이 무소불위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신문들이 뭘 써도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안 믿고.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더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신문들이 잘해야죠. 그게 어느 순간 그것도 빵 터질 겁니다. 그게 유지가 되겠냐고요. 하여튼 이제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오늘 이제 시행사칙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뭐라고 되게 길어요. 또 뭐 길겠죠. 어디 올라와 있나요 여기? 아니요 저희 그 팀 단톡방에 저희 후배 기자가 일본을 그냥 올려놨습니다. 나는 모르겠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심지어 그 중에 하나를 올려놓은 게 아니라 정말 시행세칙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 페이지 자체를 올려놨어요. 나는 뭐가 시행세칙인지도 모르겠다 이거죠 지금. 거의 막 나가는 수준인데 뭐 나가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뭐 별 내용 없지 싶은데 그죠? 별 내용 없지 싶은데 아니 그리고 이거 들어가 보니까 네. 그 세칙마다 또 다 PDF 파일이 붙어있네요. 네.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읽을 수 있는 거 경제부장이 도쿄 특파원 출신인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부장한테 일본어 잘 이거 못하는 다 이제 것 같아요. 번역시키면 되는 겁니까? 네.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그럼 뭐 쳐다봐봐요 뭐. 하여튼 자동 번역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죠. 자 하여튼 뭐 일주일 보내시고요. 더운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